지난 이야기. 영국과 프랑스의 이권을 둘러싼 팽팽한 대립. 마침내 유럽의 최강자가 되기 위한 100년 전쟁이 시작된다. 이제 누구 왕족 중에 왕을 뽑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우리 어머니도 프랑스 공주인데 나도 자격 있다. 이렇게 치고 나온 거예요. 서너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뭐다? 전쟁은 경제. 실제로는 영국이 프랑스의 상대가 안 돼요. 영국 인구가 400만이고 프랑스 인구가 3,200만이에요. 프랑스 군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건너가서 군대를 피해 다니면서 빈 도시를 털어요. 이게 전술이에요, 이게. 프랑스 기사들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 천연전이다. 인간 탱크거든요. 저거를 우리가 굳이 작전 계획을 짜야 되냐 이러면서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롱보한테 프랑스가 아주 큰 콜을 다칩니다. 갑옷을 그냥 뚫어버리니까. 배틀호그로 끌어내린 다음에 바이저를 딱 이거 바이저에다가 꼬아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프랑스 기사단이 거의 전멸 상태까지. 크레시 전투 후에 필립 6세는 충격을 받은 지 얼마 못 살고 죽고 드디어 프랑스 역사상 가장 좋은 별명을 가진 왕이 나와요. 선량왕 장. 장. 더 굿이죠, 더 굿. 강자들의 진검승부 100년 전쟁 두 번째 이야기. 자, 장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후에 프랑스와 영국의 전세는 조금 바뀌나요? 장 덕분에 굉장히 재밌어져요. 저희 말씀 죄송한데 그래도 전쟁 역사인데 재밌다라는 표현보다는 상당히 흥미진진해진다라든가. 근데 재밌다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재밌나요? 진짜 재밌나요? 들어볼까요? 저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선량왕이냐. 네. 저명한 영국 역사가가 이 100년 전쟁 전문가가 쓴 말이 있어요. 100년 전쟁 최대의 미스터리는 왜 제가 선량왕인지 난 정말 모르겠다. 정말요? 선량하다라는 그러니까 굿킹이라는 게 붙은 이유를 모르겠다. 예, 왜 이 사람이 선량한 거냐. 이건 나중에 보면 거의 블랙 유머라는 식으로 취급을 하는데 저 사람이 뭐랄까 판단력 형편없고 감정에 좌지우지되고 군인으로서는 빵점이고 그러면서 거의 돈키호테 기질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왜 더 굿이에요? 처음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쫙 해서 이제 전문 군인의 시대다. 우리 영국을 좀 본받자. 그래서 국적을 가리지 않고 스페인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근데 무슨 어떤 샤를이라는 귀족이 걔를 또 죽여버려요. 그 총사령관하고 싸워가지고. 네. 그러니 이 장왕께서 그럼 이걸 일을 좀 멋있게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정에서 딱 세워가지고 네. 뭐 이렇게. 샤를이 친구랑 파티하고 있는데 쳐들어가요. 네. 그래서 잡아가지고 친구들을 또 죽여. 어이구야. 그리고 정작 걔는 또 투옥해. 아니 친구들이 뭔 무슨 잘못이? 아 친구 잘못 둔 죄가 있군요. 그러니까 원래 리더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형벌이 분명해야 되고 그럼요. 절차를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얘를 또 가뒀네? 근데 또 차를 또 싹싹 빌어요. 그래도 네. 석방을 해요 또. 아니 친구들은 그랬더니 샤를이 풀려나더니 또 열 받았지 자기도. 그쵸. 그래서 당시 크레시 전투에서도 잘 싸웠던 에드워드 흑태자라고 했어요. 에드워드 3세의 아들인데 당신은 흑태자라는 말을 안 쓰고 후대에 만들어낸 말인데 아무튼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흑태자라고 멋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군인인데 당장 흑태자하고 교섭을 해서 그쪽 편에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이게 심정이. 제가 들어봤을 때 무슨 뭐 굿장이 더 굿장이 아니라 더 코미디장이 아닌가. 아 그러니까 약간 아까 블랙 코미디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아 너 진짜 굿이다 굿. 이래서 붙은 해석이 그게 아닐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좀 꼴사나운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죠 이 사람이. 가장 단적인 예가 푸아티에 전투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꼴사나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에드워드 흑태자하고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 흑태자는 평가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용맹한 평가를 상당히 받는 사람. 100년 전쟁의 중요한 전투엔 다 참전했어요. 무적의 용사였죠. 그리고 뭐 용모도 대단히 잘생겼다고 하고 뭐 나중에 뭐 병으로 죽긴 하는데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흑태자 에드워드가 대단히 과감한 전술습니다. 프랑스를 대각선으로 갈아질러서 걸치는 곳마다 전부 다 약탈하는. 그게 과감했다는 말도 있고 그 라인이 천여지 안 털린 지역이었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이 우리의 이 장, 또 굿장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내가 이들을 막겠노라. 붙습니다. 네. 크래시 전투에서 프랑스 기사단이 보병들한테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왕이 언덕 위에 있는 영국군을 공격할 때, 에드워드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야, 우리 보병한테 지난번에 당했잖냐?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 말 타지 말고 기사들이 그냥 뛰어 올라가라. 이런 얘기를 해요. 갈고리에 또 끌려내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도 이때부터 걸어서 올라가서 그냥 우리가 1대1로 하자. 이렇게 해서 가요. 그때 더 안 좋은 자료. 애들이 가다가 지쳐요. 그러니까요. 갑옷의 무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또 황당했던 그 아이디어까지는 괜찮은데 길이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 생각을 안 하고 거길 다 걸어가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다 또 이제 진창이 돼 있었거든. 프랑스가 이 땅이 좋아서 흙이 곱기 때문에 비만 오면 진창이 돼요. 1차 대전 때도 그 유명한 진창. 1km를 걸어가는데 3시간인가 5시간이 걸린다는 그 유명한 진창을 기사들이 풀 착장을 하고. 근데 또 화살이 롱보가 또 날라오네. 이건 말 타고 가는 것보다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장기 이때는 노출이 돼. 많은 색이죠. 기사들이 롱보에 맞아서 쓰러져. 아우. 그리고 겨우 코앞까지 갔는데 완전히 탈진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영국군 보병들하고 붙다가 이제 우리 장께서 포로가 되시죠. 아 포로가 되셨어요. 아 근데 이 너무 그 프랑스 사람들의 이 용기와 자존심, 역시 프랑스 귀족하면 자존심이잖아요. 걸어가는데 탈진해서 못 걸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도 어떻게 기사가 평민들 앞에서 등을 돌려 네 발로 기어가요. 그러면 그게 더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두 발로 등을 돌리는데 네 발로 기어가는 거 그러면서도 자존심을 끝까지 안 그럼요. 끊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갑옷 입은 사람은 옛날에는 귀족들은 안 죽이고 몸값을 받거든요. 네. 영국군 애들이 살려서 잡아야 돈을 벌어요. 네. 크레시티아 급하니까 죽였지. 몽둥이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떡해. 그럼 네 발로 기어면 두드려 패서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이저까지 썼으니까 헬멧까지 썼으니까 앞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네 발로 기니까. 그러면서도 가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뭐 나 따르고 내가 왕이 여기 있으니까 빨리 나 따라와. 나 장이야 막 이래요. 그러면 영국군들이 이렇게 있다가 제가 장이네? 야 진짜 저 친구 괜찮은 친구네. 그룹장이야 이게. 그래서 가서 팬 거예요. 아 영국군이 붙여준 이름인가? 아니 이 전투에서 프랑스 귀족이 15%가 포로가 돼요. 세상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겠어. 이게 영군 입장에서는 보물단지가 지금 기어오는 거야 그때 이게. 당시에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근데 흑태자가 그걸 봐요. 그래서 흑태자, 야, 너네 뭐 지금 이분한테 왜 그래? 그래서 또 극진이 되고요, 장. 또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중세시대 예. 아무리 뭐가 됐던 왕이나 귀족은 굉장히 중요시한다. 예, 단 비용은 받아요. 몸값을 역시 이게 악착같이 자본주의 시대라서 포로로 잡아서 마음대로 먹게 하고 잘 대우해 주는데 대신 음식값은 네 돈으로 대라. 그 돈 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이게 확실히 이게 중세는 중세인데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자본주의 중세라서 정말 재밌어. 영국운이 어마어마한 그 석방 조건을 내건 거예요. 영국 귀족들도 안 믿었대. 아무리 왕이지만 이걸 누가 해줘. 어마어마한 조건을 내줬는데 이 조건이 황당한 게 뭐냐면 노르망디에 지금 영국 편하고 프랑스 귀족들이 나눠져 있고 네. 영국군이 점령한 성도 있잖아요. 돈은 뭐 300만 얼마라는데 하여간 그거는 프랑스 몇 년 예산치를 돈이고 더 웃기는 것이 지금 프랑스군이 점령하고 있는 땅은 영국군한테 줘라. 영국군이 점령한 땅은 프랑스한테 줘라. 이런 조약이 나와요. 그러면 당시 다 영주들인데 내가 미쳤다고 이걸 쟤한테 주냐고. 그럼 영주들이 다 싫어해. 네. 안 받아들여. 저거 왕 바꿔버리자.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 누가 모금이 되겠어요. 그랬더니 장이 나를 석방시켜서 돌려보내주면 내가 돈을 모아서 갖다 바치겠다. 그래서 또 이 기사도를 믿고 돌려보냅니다. 아 영국에서는 또 풀어줘요. 어이야 쌍방구시네. 예. 그래서 가서 그동안 아들이 돈을 약간 모아놨는데 자기 석방 기념으로 국가적인 파티를 열어갖고 그동안 모은 돈 다 날리고 그리고 이제 돈을 다시 모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진짜 마지막 스토리가 있는데 자기가 떠나는 대신 둘째 아들을 인질로 했거든. 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때 왕족은 그렇게 감옥에 가두는 네. 포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깔레, 당신 영국에는 깔레에 있었는데 이 깔레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돈은 대신 네가 내는데 네. 네 돈 쓰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이 아들이 그 싸웠던 푸아티에 있던 어떤 시골 여인과 사랑에 빠져요. 아이고야.
사랑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신분이고 돈이고 뭐 다 필요 없죠. 그래서 그 아가씨랑 결혼하겠다고 깔레를 떠나서 시골로 가버려요. 가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들으니 뭐 난리가 이게 내 명예를 걸어 약속을 했는데 네가 감히 도망가. 근데 사랑의 눈이 멀었는데 안 가. 난 얘랑 살 거야. 결혼해버렸어. 그랬더니 장이 약속 위반이다. 그래서 스스로 영국군 진지로 가서 포로가 돼버린대요. 네? 아들이 인질로 자기 대신 잡혀있기로 했잖아. 근데 아들이 깔레를 벗어나 버렸잖아. 약속을 지킨다고 영국군한테 포로가 돼버려. 여러분 여기서 군 맞네요. 여기서 오랜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세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중세 같다라는 표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군 맞네요. 그래서 영국으로 가서 아이, 착해. 런던에서 살다가 죽어요. 아 런던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영국에서 좋은 일 많이 하셨나 보다. 그 왕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아버지보다 어리석었고 더 처절하게 기사도의 관념에 물들었었다. 그는 병적으로 의심이 많았고 모든 것을 반란과 연관시켜 생각했다. 한마디로 의심병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는 보통 때는 나약하고 우유부단하면서도 이따간 갑자기 놀라운 정력을 발산시켜 자네의 개인적인 용기와 기사로서의 영예에 대한 돈키호테의 집착뿐이었다. 욱하는 성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왕으로서 그는 완전 무가치했다. 한마디로 기분파 왕이었습니다. 기분파. 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는지 그러네요. 이제 이해가 근데 됩니다. 누구는 그 엄청난 몸값을 국민에게 부담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다시 포로가 되겠다라고 해서 선량왕이라고 한다는 해석도 있는데 저는 절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의 생각이나 행동으로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제 영국에 살면서 굉장히 영국의 위협이 되긴 했대요. 프랑스의 왕이 영국에 와 있으니 그렇죠. 영국의 귀부인들이 하도 앞에 가서 꼬리를 착 쥐고 그때도 영국과 프랑스는 프랑스가 훨씬 막 멋있고 막 이런 게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저기 영국 귀족들이 왕한테 가서 제주 석방시켜주면 안 되는 거. 재밌는 게 이 장이 갔으면 이쪽은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 왕이 저기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새 왕이 이제 즉위를 바로 하나요? 샤를 5세는 그나마 이게 제대로 박힌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 엉망이 돼 있으니까 야 우리가 먼저 할 거니 우리가 내정이다. 내치부터 하자. 그래서 이걸 내치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아키텐이 있었죠. 네. 아키텐 귀족을 선동해서 영국한테 반기를 들게 선동을 하죠. 이 사람이. 그래서 양국이 다시 한번 전쟁을 재개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흑태자 있었죠. 흑태자 동생이 있었습니다. 고트의 존이 이끄는 잉글랜드군이 다시 한번 이때 프랑스를 침공했는데 여기서 영국군을 격파합니다. 영국을 격파하고요. 또 하나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까지 해전은 영국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프랑스 해군이 카스티아 해군하고 동맹을 맺고서 해전에서 영국을 격파해요. 어허.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일이죠. 그쵸. 이때는.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그동안 영국한테 잊어버렸던 대부분의 영지를 또 되찾아요. 그래서 1375년 부르지에서 휴전협정을 영국하고 체결하게 되죠. 그렇군요. 아 근데 여기서는 영국의 치명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왜요? 흑태자가 죽고 네. 영국 인구가 아까 400만밖에 안 된다고 네. 그랬잖아요. 패스트가 돌아요. 그 흑태자의 사망 원인도 패스트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인구가 적고 군대 수가 적은데 여기에 전염병이 돌아옵니다. 영국이 배로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그것도 한 3번 패스트가 돌아요. 그래서 많이 보는 사람은 거의 200만이 죽었다고 봐요. 거의 절반 가까이 그렇죠. 아니,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100년 전쟁이고 계속해서 영국에게 밀렸던 프랑스가 이제는 슬슬 다시 프랑스 쪽으로 기우는 듯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에도 양상은 좀 달라진다라고 기대를 해도 되는 걸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프랑스에 이제 샤를 5세라고 괜찮은 왕이 즉위하고 영국은 흑태자가 쓰러져 버리면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흑태자의 아들인 리차드 2세가 왕이 오르는데 이분이 또 좀 시원치 않은 데다가 패스트도 돌고 조금만 왕이 부실하면요 귀족들이 다 치고 나와요. 귀족만 치고 나오나 부르주아 치고 나오고 농민 치고 나오고 여기 또 유명한 와타일러의 반란이라고 유명한 농민 반란이 터져요. 네. 이거 하느라고 영국은 정신을 못 차려요. 아하. 그러니까 전쟁은 소강 상태로 가고 그 사이에 프랑스는 빨리 또 이제 노르망디랑 프랑스에 있는 땅들을 되찾고. 마구 되찾고 이런 식으로 돼서 또 순식간에 전세가 또 휙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름을 좀 지어야 될 것 같네요. 100년 전쟁이라기보다는 100년 쉬었다 다시 했다 전쟁. 계속 쉬었다 다시 했다 쉬었다 다시 했다. 요거를 좀 반복하는 거잖아요. 100년 시소 전쟁. 아니면 100년 패싸움 뭐 이런 거.
백년 전쟁을 이끌었던 중세 유럽의 자존심, 기사도의 비밀을 파헤쳐 본다. 사실 백년 전쟁 하면은 기사도의 전성시대다라고도 표현이 좀 되는데 이때 기사도라는 거는 좀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그 십자군 전쟁 했을 때 왜 그 살라딘과 리차드의 뭐 내년에 또 와라, 뭐 기다리고 있겠다, 뭐 말 타고 왕이 말에서 내리고 싸우면 되냐, 뭐 이런 얘기가 퍼지면서 이게 귀족 사회의 어떤 굉장히 로망으로 퍼져요. 하여간 사람은 갑옷, 신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좀 달라야 역시 그 뭔가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르구나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터에서 귀족들이 자기네들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이렇게 기사도가 번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우리가 문명을 얘기할 때 왜 초생달의 시대, 보름달의 시대라는 비유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초생달에서 보름달로 가는 시기는 사회가 성장하는 시기죠. 근데 보름달의 시대다 그럼 듣기는 참 좋은데 이제부터는 지는 해라는 거야. 그런데 어떤 좋은 법이나 좋은 제도, 좋은 관습 이런 거는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갈 때 나타나고 이제 보름달이 되면 제도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관념, 주의, 사상 이런 거는 꼭 보름달에서 금음으로 갈 때 이게 전성기 이걸 전성기라고 해야 되는지 과잉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누가 봐도 사회가 좀 변한다 싶을 때 사람은 과거에 더 집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사상에 이제 광성기가 와버리는, 광분기가 와버리는데 이때가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사들의 시대가 끝나고 기사가 농민들한테 몽둥이로 맞아 떨어지는 시대가 되니까 기사도의 과잉 시대가 오죠. 그러니까 뭐 평소에 자기들끼리 폼 잡는 거는 상상을 초월해서 뭐 기사들끼리 결투하잖아요. 네.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장갑. 그렇죠. 가보시니까 건틀렛. 이것도 그거잖아요. 네. 이걸 탁탁 해서 이렇게 딱 꺼내요. 그다음에 탁 상대방한테 던진다고요. 결투 신청해. 그럼 딱 상대방이 맞잖아요. 그럼 상대방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칼 뽑는 것 같죠? 아니, 그거 주워서 다시 줘요. 알았음. 결투 받아들 테니까 이거 다시 껴라. 그 다음에 결투하자. 다시 낀 다음에 그때 칼 서로 뽑는 거예요. 그게 유래가 돼서 나중에 이제 장갑을 벗어서 이렇게 던진다거나 뭐 하는 것이 전쟁의 의미가 돼요. 근데 이게 전쟁하면서도 선전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왕한테 도전장, 결투장을 보내. 그럼 또 안 해도 아니야. 좋아해. 다만 이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눈 안 하죠. 흐지부지 끝나는데 아까 깔레 공방전 때도 필립 6세가 그걸 구하러 오거든요. 구하러 왔는데 영국군 포위가 너무 굳건해서 못 뚫는 거야. 그냥 돌아가면 되잖아. 네. 탁 가서 영국군 진영을 소리쳐요. 야! 왕끼리 1대1로 붙자. 그랬더니 에드워드 3세가 좋아! 붙어! 이래요. 그렇게 말만 하고 끝나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던 부하들은 하나같이 또 그러는 거예요. 연병하는 이런 거. 왜냐하면 기사들이 기사도를 발휘할 때 밑에 있는 부하들이나 일반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아름답게 보였냐? 결코 그게 아니거든요. 꼴보기 싫죠. 다 욕을 해요. 이러면서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해학과 풍자가 가장 많이 그 발달했던 시절에 그 선비 정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풍자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영국이나 프랑스도 이 대중문화 예술을 보면은 그 기사를 비꼬는 네. 그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적절한 말씀.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기사도에 과잉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 흑태자 같은 경우도 기사도의 전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농민 반란도 나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때 전쟁이라는 건 포로를 잡아 우대한다 이런 게 없어요. 약탈하기 바쁘고 하니까 그냥 포로를 오히려 다 죽인다고. 그럴 땐 다 죽여. 그리고는 또 상대방 사령관을 만나서 뭐 같이 식사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돈은 네가 내라. 뭐 이러면서 또 이제 온갖 폼은 다 잡고. 그리고 뭐 전쟁할 때도 맨날 왕한테 결투장 보내요. 같이 1대1로 붙자. 근데 정말로 붙은 적도 있어요. 있어요? 왕끼리 붙은 건 아니고 기사들 30명 뽑아서 승부를 내자. 우리 백성들 죽이지 말고. 동화에서나 나온 얘기같죠. 네. 이거 진짜 한 번 있었어요. 누가 이겼나요? 그래서 영국군하고 프랑스군 30명을 뽑아서 붙었는데 룰이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어떻게 이걸 지금 스코어를 매기는지 룰이 없었기 때문에 붙은 다음에 서로 우리가 이겼다고 싸우다가 그냥 이제 끝나긴 하는데 그게 단 하나의 룰이 있어요. 철퇴 안 쓰기. 기사들끼리 만약에 그렇게 결투해서 할 때는 칼만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플레이트 하면은 칼이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땡땡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이렇게 땡땡.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전투에 있을 땐 기사들이 뭘 갖고 다니냐면 배틀엑스라고 도끼나 아니면 철퇴 있죠. 쇠로 된 거. 네. 이런 거 왜냐면 이거 하면 찌그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갑옷이 찌그러지면서 흉부를 압박하거나 그렇죠. 예, 조개구를 압박해서. 그래서 이제 복합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사들끼리 그렇게 했을 땐 절대 철퇴 안 쓰는 거. 그게 불문율이었어요. 서로 안 죽이겠다. 그러니까 안 죽이겠다가 아니라 나 살겠다라는 뜻이죠. 거기서 또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 루이공이라고 프랑스 영주가 에드워드 흑태자가 차지하고 있던 성 하나를 공격했어요. 흑태자가 있는 건 아니고 흑태자의 부하가 지키고 있었는데 이 성이 떨어뜨리기 힘들잖아요. 그 병력은 소수인데 확 공격하다가 안 되니까 흔히 쓰는 땅굴 파기. 땅굴을 파는데 땅굴을 팔 때 이제 저쪽에서 대항굴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파서 중간에서 만나버리는 거지. 같이 뚫려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그냥 굴에서 1대1로 붙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만약에 네가 이기면 일로 들어오는 걸로 하고 내가 이기면 이거 막자. 그래서 우리 쪽에서 기사가 갈 테니까 이제 붙자 그랬어요. 근데 여기가 영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족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비대장이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하고 결투할 만한 기사가 없다. 아. 다만 대장이 나는 좀 하급 귀족이라 평소엔 안 되는데 상황이 이러니 나도 상대도 되겠냐. 그랬더니 뭐 좋다. 나와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 또 기사도 누가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대장이 먼저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 루이공이 먼저 들어가겠다고 부하들이 말렸는데 그랬더니 또 풀 플레이트 갑옷을 입었죠. 터널이 좁으니까 말씀하신 이런 거 못 쓰는 거 칼만 갖고 하는 거지. 흥이 싸우는데 뭐 신나게 쨍쨍이잖아. 막 싸우다가 영국군 수비대장이 당신 누구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루이다. 대장이 들어올 줄은 몰랐죠. 나 같은 하급 귀족한테 이 정말 왕족이 이걸 해주다 너무 고맙다. 네? 나를 기사로 서임해주면 이 성을 바치겠다. 난리 났네 아주. 그러니까 이런 사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일동 한숨을 쉬어야 돼요 지금. 이제는 우리 토크멘터리 전쟁사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이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서로 뭐 하다가 남자가 뭐 예를 들어서 레이디 퍼스트 딱 했는데 기사도 있으시네요라고 했을 때 우리 토크멘터리 전쟁사 보신 분들은 이렇게 합시다. 이게 이 기사도의 후유증이 2차 대전까지 가요. 영국군 장교들이 이렇게 권총 뽑아도 아니요. 영국군 고위 장성들은 기사도 전신에 입대한다고 그래서 특수부대 같은 걸 안 만들려고 맞아. 비겁한 방법이라고 난리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 배웠지만 영국군에서 특수군 만들었을 때 굉장히 비난 많이 SAS 했다고. 만들었을 때 이게 뭐 기사도 정신에 유리되는 이런 걸 만들. 그리고 몰래 가서 폭탄 터뜨리고 근데 그래서 그 루이가 항복하겠다면 거절해요 또. 그것은 내가 이기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에 위반된다. 다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근데요? 그게 아니고 이런 즐거움을 나 혼자 누릴 순 없다. 네 부하랑 내 부하들 한 번씩 다 붙은 다음에 내일 오후 저녁 때 항복해라. 변태 같아요. 그 윤전 아나운서가 생각한 건 기사도 이코르 변태. 그래서 밤새도록 부하들이 들어가서 한 게임 다 하고 다음 날 정식으로 항복하고 기사 자기 주고 헤어졌는데 영국에서도 얘를 반역자로 취급을 안 했다는 거야. 너는 명예가 있기 때문에. 명예롭게 싸웠다 이거죠. 이야, 100년 전쟁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차 대전까지 오는데 네. 2차 대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영국군이 장교가 밤에 나갔다가 원래 전쟁터에서는 전선이 불확실하니까 지나가다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네. 독일군 장교 하나가 비무장으로 영국군이 온 줄 모르고 지나가다가 잡힌 거예요. 영국군 장교한테. 이 산책 나갔다가 서로 잡힌 네. 거야. 영국군 장교가 딱 잡았는데 기사도 장교잖아요. 그래서 독일 장교가 수첩에서 자기 여동생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를 놔주면 여동생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랬대. 전쟁 중에요. 예. 그 지금 얘기하는 그 세계 대전이 그 수백만 젊은이들이 네, 2차 세계대전 죽었던. 때. 저희도 영국 장교가 보고 약속 기사잖아. 장교는 기사거든. 약속 지켜라 그러고 돌려 보냈어요. 그리고 전쟁 끝난 다음 2년 후에 그 마을에 찾아갔어요, 진짜. 그때 영국 독일 장교도 살아 있었던 거야. 약속대로 여동생을 소개시켜 줬어요. 결혼했대. 이야, 참 정말 전쟁이라는 것의 이면에는 정말 이 보통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그러면 이제 백년 전쟁으로 돌아와서 헨리라는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 헨리는 1415년에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킵니다. 네.
일단 자기가 프랑스 왕에 대한 권리가 있다. 플러스 잃어버린 우리 노르만 영토를 전부 다 되찾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다시 한번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고 여기서 100년 전쟁 역사상 가장 큰 전투가 벌어집니다. 바로 아젠크 전투였죠. 아젠크로 전투. 100년 전쟁 최대의 전투 아젠크루 전투. 영국과 프랑스의 대결,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근데 사실 헨리 5세가 굉장한 야심가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그는 전투 준비를 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그동안 영국은 진짜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네. 그래서 왕들이 계속 이걸 제어를 못했어요. 뭐 패스트 돌고 막. 민중봉기. 네, 근데 헨리 5세는 이걸 다 제압을 하고 10,000명의 군대를 모았어요. 와 많이 모았네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네. 궁수 보병 8,000, 중기병 2,000. 이때 중기병 2,000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거. 그럼요. 요즘으로 치면 거의 2만 군데예요. 이거 중기병 2,000이면. 노르망디로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하르플로라는 성을 함락을 시켜요. 네. 여기까지 좋았는데 병이 돌고 그래가지고 병력이 3분의 1이 죽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자기가 깔레를, 그때까지 깔레는 영국군 장악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깔레까지 행군하겠어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근데 점령지까지는 다 이 프랑스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왜 가려고 그랬는지 아무도 몰라. 지금도 밝혀지지 네, 않았습니까? 그냥 나는 저 산에 오르고 싶어 비슷해요. 깔레가 거기 있기에 난 깔레로 가겠다. 그러니까 가니까 프랑스군도 이 소문을 듣고 갔죠. 그것도 마구잡이로 행진하다가 어디선가 우연히 부딪혀요. 그게 이제 아젠크루 전투. 그래서 벌어진 대규모 전투가 아젠크루 전투. 근데 이때 헨리 5세가 데리고 갔던 그 장궁병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먼들이 네.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한 훈련을 한 최정예 병이었어요. 분명히 앞에 크레시 전투에서 당했기 때문에 프랑스군도 대비를 많이 분명히 저 장궁병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겠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프랑스군의 조급함이 모든 일을 망칩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또 한 번 제노바 궁수들이 있었고 제노바 그 석궁병들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또 파비스가 도착을 안 했어요. 그 방패는 미리 좀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방패를 가지러 수송부대에 갔어요. 근데 프랑스 지휘부가 야 방패 올 때까지 언제 기다려? 일단 만났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돼갖고 다 잊어버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전의 기억을. 프랑스는 이거죠. 야 일단 만났는데 여기서 질질 끄는 건 남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노바 궁수들랑 다그칩니다. 야 너네 앞에 나가서 전면에 나가서 쏴라. 이게 좀 지난번에도 있었을까?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가셨는데 여기 파비스 오고 하시죠. 무슨 소리야? 그래서 제노바 궁수들이 앞으로 배치가 됐는데 바로 그때 요먼들이 45도 각도 또 요거를 씁니다. 그러니까 석궁병들이 쏘는 것보다 사거리가 긴다는 훨씬 거잖아요. 한 1.5배가 더 나오게 됩니다. 45도로 쏘니까 석궁병들은 직사였거든요. 여기에 제노바 석궁병들이 괴멸이 돼요. 이거는 무차별 학살이죠. 정말 괴멸이 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때까지 프랑스 지휘부들은 자기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견딜 수 없었던 제노바 궁수들이 용병 궁수들이 후퇴를 했거든요. 네. 너네 왜 후퇴? 기사도. 너네 왜 후퇴하냐? 잡아서 처형을 해봐. 이 기사도.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똑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기사 돌격 또 합니다. 여기서 영국은 똑같은 수로 방어를 하죠. 항상 궁병과 보병이 같이 있다가 궁병이 쏘고 근접하면 보병이 해치우고. 더군다나 이게 영국의 장궁병 요먼들이 45도로 각도로 네. 했다는 이 이점 외에 또 뭐가 있었냐면 훈련이 잘 된 요먼들은 한 5, 6초에 한 발씩 쐈어요. 굉장히 빨리 쏘잖아요. 근데 이게 당시에 제노바 그 석궁수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석궁이 어떤 식이냐면 석궁을 이렇게 당기는 게 발로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태엽식이에요. 태엽식으로 뒤에 돌려서 짜라락 탁탁 하고 걸리는. 네. 이게 보통 한 발 장전하는데 짧게는 10초, 길게는 15초까지 걸려요. 그러면 장궁이 서너 발이 발사될 그렇죠. 때 한 발밖에 못 쏘요. 연사 속도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파비스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석궁병들을 무참하게 치우고 난 다음에 기사들이 돌격할 때는 석궁병들이 점점 직사를 쏘기 시작하면서 장궁병들이. 계속해서 쓰러져 나가겠네요. 그리고 이때 영국군은 궁병들이 말뚝을 나무 목책 말뚝을 가지고 다녔어요. 싸우게 되면 그거를 박으면 순식간에 이게 목책처럼 돼요. 그럼 말들이 건너올 수 예, 없어요. 그 뒤에서 쏘는 건데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거기에도 기병들이 많이 네, 당했다는 많이 소리예요. 상했고 또 목책 뒤에
배틀후, 갈고리창, 할베르트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명히 이게 뭐 몇십 년 전 전투도 아니고 불과 몇 년 전에 똑같은 방법을 다니고 또 당할까? 근데 그게 근대 군대하고 봉건제의 최대 약점인데 근대 군대의 체계적인 군사 교육과 장교층이 생기면 이 전투 경험이 전달이 돼요. 그렇죠. 근데 봉건제는 이게 개인적인 기억으로 가요. 아, 기록으로 남기고 퍼뜨리지 않는군요.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옛날 그런 게 있는데 개인적인 전투 경험을 듣잖아요. 그럼 제가 뿌아테이 전투에 나가 좀 깨졌어. 돌아와서 아들한테 야 아버지가 이래서 졌단다. 그때 우린 이런 실수를 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럼요. 그때 다른 놈들은 다 자빠지는데 나는 내가- 뭐 이랬다. 몽둥이로 얻어맞을 때 딴 놈들은 억 하고 맞았지만 나는 끝까지 비명을 안 질렀다. 이런 얘기만 해요. 너 그거 아니야? 마지막까지 있다가 잡힌 게 나야. 그렇죠, 그런 거. 먼저 안 잡혔어 나? 뭐 이런 얘기. 그러면 아들은 내가 그때 있었으면 아버지 저는 뚫고 들어갔어요. 이런 거. 그래서 딱 상황 되니까 아버지 내가 보여드립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한 100년 지나니까 네. 그때 얘기를 우리나라 사람이 잘 안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 기록에도 없고 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 손자쯤 되면은 다 하는 말이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그거 역사가 바뀌었는데 싹 쓸어버렸는데 근데 제 팬 중에 어떤 분이 이제 다큐멘터리 전쟁사를 보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준씨 지난번 방송 재밌게 봤습니다. 고구려에 대한 자부심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건 가져야죠. 하지만 분명한 건 전쟁사는 실패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왜 실패했는지 꼭 기억해서 기록에 남기고 우리 마음속에 담아둬야 된다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네.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 게 100배는 더 중요해요. 성공에서 교훈을 얻는 것보다. 그거는 정말로 어떤 사관학교가 있든지 국가나 조직이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개인한테 맡겨놓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미육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사관학교에서 자기네가 패배한 거 있지 않습니까? 패배한 날도 기념일로 지정해서 그걸 합니다. 그리고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크게 패배했던 전투, 실패했던 전투를 먼저 가르쳐요. 그래서 미국 군인들이 베트남 군인들을 굉장히 존중해 준대요. 네. 본인들이 그렇죠. 신전투라고. 저 근데 얘기를 돌아가서 사실 이 전쟁, 100년 전쟁에서 헨리가 이 프랑스를 쳐들어갔던 거는 왕권 다툼을 지금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젠크루 전투 이후에 그야말로 프랑스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그러니까요. 이거 헨리가 영국 국왕, 프랑스 국왕 다 해먹으면 이거 통일인데요. 그래서 아젠크루에서 프랑스 군대를 이제 박살을 내고 오를레앙을 치고 들어가면서 프랑스가 이제 위기가 닥쳐. 네. 거기다가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도 분열을 하죠. 프랑스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늘 왕하고 대귀족이 분열돼 있어요. 이거 영국한테 붙을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근데 지금 이것도 족보 얘기를 하려면 너무 복잡해서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하여간 당시에 프랑스는 프랑스 왕에 대한 강력한 귀족 세력이 나타나서 아, 프랑스 자체가 거의 지금 리턴 매치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럴 때 헬리오세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제 프랑스는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이제 영국, 잉글랜드로 바뀔 위기네요. 전부 다 이제 영어 써야죠. 이제. 진짜 위기가 온 거예요. 진짜 위기가.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누군가 등장하잖아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를레앙의 성녀 잔다르크. 지안다르크. 여기서 나오는군요. 1429년에 이제 잔다르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프랑스를 구하라는 신의 목소리를 교회에서 들었다. 그래서 당시에 있던 그 샤를 왕자를 찾아가서 군대를 요청합니다. 그야말로 한줌되는 군대였죠. 한줌되는 군대를 가지고 나가서 영국군을 격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를레앙을 구하면서 전 프랑스를 구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잔다르크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제가 교수님한테 들은 게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지금부터 교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아무리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해도 지금 이 상황에 여인에게 군대를 아무리 적지만 군대를 줬다? 그게 진짜 의문이죠. 아니 세상에 어떤 나라 군대가 시골 소녀가 와갖고 내가 신의 신의 목소리를 계시를 들었다. 들었으니 군대 주세요. 그럼 누가 줘요? 그럼 의사를 주죠. 의사 좀 불러와라. 맞아, 의사를 주죠. 어쨌거나 이래서 잔다르크가 또 부렸던 사람들이 기사들 있잖아요. 귀축들. 누가 그 시골 소녀 밑에 들어가서 이 시대에. 그래서 지금 잔다르크에 대해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어요. 뭐 시골 소녀가 아니라 왕족이 아니냐. 그렇죠. 뭐 사실 또 죽은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빼돌려서 살았다. 뭐 온갖 얘기들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어쨌든 잔다르크가 활동한 건 맞아. 근데 과연 잔다르크가 이 전쟁을 바꿀 만큼
공헌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프랑스에서 이렇게 소녀 영웅으로 내세운 거지 실제 전쟁에서는 큰 역할을 못했을 거다. 라는 게 이제 역사적이 제일 문제예요. 지금 잼만 던지시는데 이세환 기자님한테 했던 말은 절대로 이게 아니었을 것 아니요,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논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로 잔다르크가 중요한 전세를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설과 아니다라는 설이 있는데 어느 게 맞느냐? 근데 이 제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중학생 때 네. 저희 역사 선생님께서 그분이 요즘 말로 하면 진짜 마초맨이었어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 이분이 수업 시간에 잔다르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됐는데 누구는 잔다르크가 한 게 뭐 있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아니 전쟁터에서 어린 소녀가 깃발을 들고 백마를 타고 앞으로 뛰어가는데 이걸 사내 자식들이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사내냐? 어디 한 구석 다 떼버려야 된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돌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해석은 그러니까 안 떼려고 돌격했다고요. 그 얘기예요. 이게. 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얘기가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게 소녀가 저는 신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맨 앞에서 뛰겠습니다라고 하면 기사도 정신에 야 어떻게 여자가 앞에 가는데 이 여자를 희생시키면 안 된다라고 해서 더 전투력이 상승했다 뭐 이 얘기는 가능성은 근데 허전 씨는 내 동의할 줄 알았어. 근데 기사도 정신도 있지만 그들의 자존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그 예전 은사분께서 대단히 표현은 거칠었지만 대단히 합리적인 추측을 하신 거죠. 그러면 역사적 사료는 잔다르크에 대한 역사적 사료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전혀 없는 건가요? 실제로 싸울 때에 정말 용감하게 싸운 건 맞아요. 심지어 부상도 몇 번 당하는데 활도 막 뭐 성벽 올라가는데 날로 돌에 맞는데도 그냥 올라. 그거 보면 우리 선생님 말씀이 맞긴 맞는 것 같아.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떼야지. 저 자꾸 뗀다는 표현을 이제. 자 그런데 말이죠. 네. 구국의 영웅, 정말 대단한 프랑스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잔다르크 화형을 당했습니다. 실제 전투하면서 네. 잔다르크랑 같이 싸웠던 기사들은 잔다르크 팬이 돼요, 진짜로. 그 굉장히 유력한 기사들도 있었는데 이거 뭐 영화에 늘 나오지만은 정말로 잔다르크 팬이 됩니다. 그거 보면은 뭔가 진짜 단순히 있긴 있었어요. 단순히 그거 리더십이 있는 있었던 뭔가 거예요. 분이셨네요. 정말로 존경하게 되고 같이 싸우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음모론인데 샤를이 위험하게 생각한 거예요. 일부러 뭐 작전 계획 누설시키고 어쩌고 해서 영국 부대에 넘겼다는 설도 있고 한데 아닐 수도 있고 네. 또 설에는 잔다르크가 사실 정식 훈련받은 군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다 보니까 저분이 너무 용감해진 거야. 그래서 무조건 나를 따르라. 근데 이게 안 먹힐 땐 또 안 먹혀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기습을 받아 후퇴를 하는데 본인이 뒤로 돌아서 싸우다가 이제 포로가 됐다는 설이 있어요. 그 뒤에 프랑스 상당히 위험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요, 근데 그 덕분에 전세님이 역전이 됐고 이미 역전이 돼 있는 상태군요. 영국의 단점이 장기전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 한번 프랑스가 힘을 얻고 역전을 하기 시작하니까 썰물 빠지듯이 빠져요. 그래서 1450년대 프랑스는 노르망디에서 영국하고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하고 3년 뒤에는 영국이 점령했던 지역을 거의 대부분 찾아요. 아하. 그리고 이제 오늘 제일 많이 나온 도시 1453년에 깔레마저 탈환을 해버립니다. 이건 지금의 국경이 거의 그때 다 마무리가 됐네요. 그 우리 노르망디 할 때도 얘기했지만 깔레가 지금도 영국하고 건너가는 직선 통로거든요. 그거 뺏기면 이제 영국은 더 이상 프랑스에 발을 디딜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단 통로니까. 예. 이렇게 돼서 영국이 물러나면서 백년 전쟁은 끝나게 되죠. 그렇군요. 분명한 건 백년 전쟁. 우리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있었고 영화에서 보던 중세 시대의 백년 전쟁은 백년 전쟁이라기보다는 100년 동안 했다 안 했다 했던 전쟁이 확실하네요. 예. 그 사실은 프랑스가 일찌감치 단합했으면 10년 전쟁으로 끝날 판이었어요. 이거. 10년도 안 걸렸을 수도 네. 있습니다. 잘하면. 그러니까 프랑스 왕실과 귀족 간의 견제, 뭐 이게 백년 전쟁을 만들어낸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나긴 전쟁이 막을 내립니다. 어찌 보면은 백년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허준 씨가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이후로 영국과 프랑스가 정말 사이가 안 좋아졌다. 네. 사실이 됐죠. 이 이후로 영국과 프랑스는 19세기까지 전쟁을 계속합니다. 이 이후로 거의 한 400년 가까이 전쟁을 계속하다가
새로운 적 독일이 나타나자 이른바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야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한 치 앞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100년의 이 국경이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100년 전쟁인 거지 사실은 500년 전쟁이네요. 프랑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느 나라한테 더 친근감을 느끼냐고 했을 때 오히려 독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대요. 아니, 서로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가 사실 이렇게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 앙주 왕국은 아까 우리 얘기했던 영국 왕들이 프랑스 말 쓰고 이게 혼합 국가였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바다 건너 갈라지면서 그 영국과 프랑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극렬하게 다른 두 나라가 생기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봉건제가 끝나고 중앙집권적 국가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 이제 기사들의 시대가 저물고 관료들의 시대가 만들어지고 군사적으로 보면 전문 군인,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기사군대에서 국가군대로 바뀌는 이게 생기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유럽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이때까지도 분열돼 있었고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동안 전쟁을 하니까 그쪽 산업이 다 정체되는 거예요. 네.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러니 돈을 빌릴 데가 없어요. 네. 남은 나라가 어디게요? 이탈리아. 다시 한번 여기서 예, 골드만 그래서 삭스. 이탈리아에 가서 돈을 빌리기 시작하니까 이탈리아 금융업자들이 순식간에 부유해져요. 여기서 그 유명한 메디치 가문이 떠요. 인구 8만도 안 되는 작은 도시에 은행장이 프랑스 왕비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급성장하고 우리가 아는 엄청난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결국 군사적인 면에서, 예술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중세가 저물고 근대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전쟁은 고통스러운데 전쟁이 그걸 만들었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계절의 변화에 환절기가 생기듯이 하나의 시대에서 하나가 저물 때 전쟁이 생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쟁을 겪으면서 역사가 바뀌어가고 발전하는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결과는 의외로 달다. 뭐 이렇게 할 수도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전쟁 옆집이 달다 이런. 다음 이야기. 다큐멘터리 전쟁사 1주년 특집. 세계 최고의 해군을 보유하고 1차 대전에 나선 대영 제국. 역사의 획을 그을 비밀 작전을 감행한다. 갈리폴리 전투. 해군이 뭔가 히트를 쳐보자. 그래서 만든 게 갈리폴리 작전.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2주 안에 이스탄불 점령할 수 있다. 자신이 넘쳤군요. 예, 동원된 배만 따지면 100척 넘어요. 그때 갖고 있던 그 포 구경이 300mm입니다. 이만한 포가 예. 날아가는 거예요. 연기, 불꽃, 폭음 어마어마한 게 저기서 그냥 터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양쪽에 한 명도 안 죽는 거지. 해군력으로 밀고 올라가는 것은 좀 우리가 힘들겠다. 저쪽 갈리폴리 쪽으로 상륙을 해야겠구나. 모든 전술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상륙 작전인데 한포 사격이라고 할까? 그것도 없었어요. 그냥 태워서 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지.